자, 별의 에너지원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별의 에너지원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네.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어느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자, 별의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자,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원시별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별이 진화할 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었지? 네. 그래,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이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나와 있지? 네.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무슨 별의 주된 에너지였지? 주계열성.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야. 자, 그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얘는 주계열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소핵융합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자, 첫 번째, 자, 수소핵융합 에너지, 제목이 에너지죠. 자, 첫 번째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자, 이때 무엇이 발생하냐면 에너지 결손이 일어나. 자, 이 에너지래. 질량 결손이라고 해야지. 자,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있지. 질량은 4개 수소 원자핵 질량하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 질량하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4개의 헬륨. 그렇지. 아, 4개의 수소 원자핵 질량이 더 큰 거지.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이 질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 줄어든 질량 결손이 뭘로 변하는 거냐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자,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식은 몰라도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질량은 이게 질량 결손이야. 거기에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인데, 자, 주계열성은 어떠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소가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별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겠다. 그치? 왜? 에너지로 질량 결손이 계속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량이 감소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자, 이번 두 번째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라고 나 있잖아. 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무조건 뭐라고요? 자,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자, 이것도 알아야 돼.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몇만 K 이상? 1000만 K. 1000만 K예요. 이상이 되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나오죠?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이고, 그리고 온도가 자, 얼마 이하라 그랬어? 중심 온도가 1800만 K. 그래, 요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1800만 K 이하일 때는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PP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 반응이야. 양성자 반응. 즉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반응해서 자, 결과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거기 그림 한번 봐봐. 그림 보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부딪혀서 자, 거기에서 보면은 또 수소 원자핵 그러면서 결국은 헬륨이 만들어지지. 네. 그래.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결국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PP 반응인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크고요. 중심 온도가 1800만 K 이상.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있지 수소핵융합 반응에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결과는 얘네도 똑같이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결과를 똑같이 쓰기 위해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 얘도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야. 결과는 똑같지? 근데 여기에서 CNO 역할은 촉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촉매 역할. 자, 그 다음에 자, 그 그래프 하나가 나오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X축은 핵의 중심의 온도예요. 자, 핵의 온도 그리고 상대적 효율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PP 반응이 이렇게 이게 PP 반응이야. 자, 그 다음에 또 CNO 순환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CNO 순환. 자, 그리고 태양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자, 요 온도는 약 얼마 정도에 해당돼? 거기 보니까 1500만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가 1500만 K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태양 중심에서는 자, PP 반응만 일어나나? 아니에요. 아니잖아. 거기 보면 CNO 순환 반응도 밑에 겹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양 중심에서는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겠죠. 네. 이해됐지?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프가 하나, 이런 그래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볼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고 보자.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일까 아닐까? 자, 이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오히려 온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네.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중심 온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은 약 이렇게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저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오면은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다. 알겠죠? 네. 그래. 그래서 에너지원 요 설명까지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설명이에요. 중심 온도가 1800만 K 이하인 주계열 하단부의 별은 PP 반응이 우세하고라고 나 있잖아. 그 설명들. 그치? 네. 그거는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봐봐. 무건원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는 자,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랬죠? 네. 거기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 이상이지만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K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닌 거지. 알겠지? 네. 요 그래프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됐니?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까요? 넘어가면 별의 내부 구조가 나온다. 그치? 네. 자, 별의 내부 구조. 자, 여기서 별의 내부 구조는 별거 없어요. 외울 거 별거 없어.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자, 첫 번째. 자, 정역학 평형이라는 거 배웠었어. 앞에서도.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계열성의 별은 크기가 어떻다 그랬지?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면 자, 팽창하려는 압력과 그 다음에 수축하려는 중력이 같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정역학 평형이라 부른다. 거기 보면은 2번 해놓고 주계열 단계별은 모두 정역학 평형에 있으므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지?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내부 구조를 할 때 우선 정역학 평형 해놓고 별의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걸 외우세요. 요거. 뭘 외우냐면 자, 두 번째가 별의 내부 구조인데 자, 첫 번째 질량이 태양 정도. 자, 우리가 보면은
반응들이 질량이 태양 정도냐 태양보다 매우 크냐 이렇게만 구분을 하죠. 네.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면 여기는 핵이 있어. 그 다음이 복사층이 있어요. 그 다음이 바깥층이 대류층이야. 자, 대류층에서는 이렇게 대류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복사층은 빈 공간이에요. 여기는. 알겠니? 네. 요거를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자, 중심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에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맞니? 네. 이걸 대류핵이라고 불러. 대류핵. 그리고 바깥쪽이 복사층이에요. 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라는 얘기야.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의 진화 최종 단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중심에 뭐 있다 그랬어? 산소. 그렇지. 탄소하고 자, 이 중심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 중심은 탄소하고 산소 정도. 그 다음 층에 헬륨. 그 다음이 수소. 이렇게 되면 질량이 태양 정도 별의 최종 단계였죠.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태양보다 매우 큰 경우는 자, 맨 중심에 뭐가 있었지? Fe. 그치, Fe. 그 다음에는 뭐 Si 또는 S. 그 다음에는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층에는 탄소, 산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바깥쪽에 수소층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냐,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냐. 그래서 요 별이 나중에는 이렇게 변하는 거지. 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해됐죠? 네. 그러면 별의 에너지원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자, 57페이지에 이제 외계 행성 탐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외계 행성 탐사법.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우리 태양 주변에 이거 봐봐.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여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행성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는 지구에 있는 태양계 행성이에요.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 태양 하나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이 지금 있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런 거야. 이거는 지금 태양이지만 외계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외계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제목이 외계 행성 탐사법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식현상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식현상, 식이라는 말은 깎는다라는 뜻이거든. 자, 니네 여기 봐봐. 이게 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다가 있지? 이렇게 행성이 돌다가 요 별의 일부를 이렇게 가린다고 해봐. 들어가서. 자, 일부분이 가려졌지? 네. 그러면 별빛의 밝기는 가려졌으니까 어두워지겠지, 조금.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행성에 의해 별의 일부가 가려져 별빛에 밝기 변화가 생기죠? 네.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별의 밝기가 변하면 행성이 가렸기 때문이네? 그러면 저 별에는 행성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떨까? 별을 많이 가리겠지? 네. 그래,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커지죠? 네. 커서 행성의 유물을 행성 발견이 더 쉽다 이런 얘기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 있는 말들을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이게 별인데, 자,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요만큼 가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리는 것보다 행성이 이렇게 크다고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크면은 더 많이 가리지? 네. 그러면은 별의 밝기 변화가 크더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 시선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야. 가장 효과적. 그런데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 불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는 말과 수직일 때 무슨 말인지 봐봐. 자, 별이 있는데 이렇게 돈다고 보자. 이렇게 쳐다봤어. 그럼 봐봐.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요 행성이 도는 면하고 나란하지. 근데 밑에서 쳐다보면 어떠니? 자, 별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도는 걸로 나오죠, 행성. 네.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음. 왜냐면 이럴 때는 가려지지가 않잖아, 별을 돌면서. 그치? 네. 그러기 때문에 시선 방향하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가 크게 변하니까 효과적이다 그랬고, 자, 이런 말이 있죠. 자, 식현상시. 자,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요. 대기 조성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행성에는 공기가 있네 없네 요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자, 이렇게 별이 있어요.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보자. 자, 여기 보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가려요. 그치? 네.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밝기를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봐봐. 밝기가 여기 시간이야. 밝기가 있지? 이렇게 쭉 일정하다가 들어가면서 밝기가 점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여기에서 쭉 지나가는 동안에 일정해지다가 또 빠져나오면서 밝기가 점점 밝아지겠지?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자. 요 놈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밝기가 더 많이 어두워졌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반지름? 그렇지. 무엇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 그렇죠.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요걸 결정하는 건 뭘까? 자, 이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 공전 주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행성이 별 주변을 빨리 돌면 어때? 이게 짧아지겠지?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있지. 행성이 자 여러 개가 있다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요게 다시 이렇게 변하고 자 이렇게 변하면 요거는 행성 A라고 하면은 요거는 행성 B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행성 A의 공전주기죠. 별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바로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지워도 되겠니?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불러요. 자,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접근하는 빛. 나에게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에게서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자. 자, 적색 편이나 청색 편이 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실제 빛의 파장보다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짧게 또는
길게, 짧게가 청색편이라고 하는 거고 길게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관측되는 현상이야. 이거를 편이라고 불러.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어떤 스펙트럼을 봤더니 자, 실제 빛은 이게 실제 빛의 파장이에요. 500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네. 자, 500이라고 하는 빛이 관측되는 파장을 봤더니 자, 이쪽으로 옮겨갔어. 560으로. 자, 500에서 560 이게 파장이란 말이야. 자, 파장이 더 길게 관측이 됐지? 네. 그러면 이거를 적색편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440으로 관측이 됐다. 그러면 500이 440으로 관측되면은 파장이 짧아진 거지? 네. 그렇게 짧아진 것을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어느 때 짧아지고 어느 때 관측되는 뭐 길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자, 행성과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돌아요. 그게 요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봐봐. 이건 별이고 이게 행성인데 자, 행성과 별은 반드시 반대 방향에 있어야 돼. 그리고 도는 방향이 같아야 돼. 별이 이렇게 돌면 행성도 이렇게 돌아야 돼요. 만약에 도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그러면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다 보면 가까워지지? 네. 그러면 행성이 별에 충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어야 돼. 자, 별이 A에 있으면은 행성은 A. 별이 B에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어야 돼. B. 그 다음에 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 돼. 알겠니? 네. 요게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불러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서로 공전하지? 네. 요럴 때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자,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여기에서도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서도 수직일 때는 사용 불가야. 자,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봐.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돌 때 관측자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얘기야. 그런데 밑에서 보면 어때?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도니까 중심으로. 그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죠? 밑에서 보면. 네.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세 번째.
행성의 질량이 크고 별과 가까울수록 편의량이 커져요. 발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돈다고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런데 관측자가 여기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자, 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4개를 그려볼 텐데, 자, 요게 T1, 요게 T2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T3, 이게 T4잖아. 네. 그러면 자, 잘 봐.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이게 행성이야. 요 안에 있는 게 별이고.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T1.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있을 때가 T2. 행성이 여기 있을 때가 T3. 여기 있을 때가 T4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지? 네. 자, 그럼 잘 봐. 이 중에 관측자에게 빛이 가까워지는 위치는 어디야? 음, T1, T2, T3, T4 중에 관측자, 이게 공통질량인데 관측자의 별이 가까워지는 위치. T2 별이 가까워지는 거요. 별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위치. T4? T4에서부터 T2까지지. 음, 거기에서는 별빛이 나한테 가까워지잖아. 네. 근데 T4에서 T2까지 중에 이 중에 자, 요 별빛, 지금 별빛이,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이걸 옆으로 그리니까 좀 그렇다.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원을 똑같이 그려놓고. 네. 자, 요게 별이 도는 거고 요게 행성이 도는 위치야. 자,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 자, 요게 별은 이렇게 돌아서 T1, 여기가 T2, 여기 T3, 요게 T4.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1, 여기 있을 때 T2, 여기 있을 때가 T3, 여기가 T4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관측자란 말이야. 관측자의 별이 가까워지는 위치가 T4부터 T2까지라 그랬지. 네. 그 중에서 얘는 이렇게 되잖아. 별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쪽이지? 네. 나에게 다가오는 쪽이야. 그러면 이거를 청색편이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 위치에서. 자, 청색편이는 T4에서 T2까지가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일어나는 위치가 T1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시선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색편이가 일어날 때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T2부터 T4까지. T4까지가 나에게서 멀어지지, 관측자와. 네. 그랬을 때 가장 나에게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게 T3일 때야. 이게
적색 편의가 가장 크게 일어나요. 음. 이때를 시선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거든.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시선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이게 시선 속도. 여기는 시간. 자, 시선 속도가 있지?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시선 속도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시선 속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위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 위치가 어디? P3. 이게 T3야. 시선 속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위치. 그러면 여기는 T2가 되겠지? 네. 여기는 T4, 여기는 T1, 여기가 T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다시 T3. 그러면 T3에서 T3까지가 공전 주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행성은 별과 정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식현상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용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니? 네. 네. 식현상도 이용 가능하다 해놓고 뒤쪽에 봐봐. 식현상 그리기 나와 있지? 네. 자, 이거를 그려보세요. 자, 식현상 그리기. 이게 밝기. 그 다음에 시간인데 이쪽은. 자, 밝기가 있지. 이렇게 쭉 일정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밝아졌다가 다시 쭉 가가지고 순식간에 또 어두워졌다가 또 이렇게 밝아졌다. 이런 식으로 식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아연이랑 미주가 생각해봐. 관측자가 볼 때 앞에서 별이 가려지는 위치는 행성이 어디 있을 때야? 행성. 여기 봐봐. 여기 T1, T2, T3, T4 중에 관측자가 여기에 있는데 자, 별이 가려지는 때가 행성이 어디 있을 때다? T4. 그렇지, T4지. 왜? 자, 내가 여기에서 보는데 여기에 행성이 있고 뒤쪽에 별이 있으면은 행성 때문에 별이 가려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T4의 위치지. 그러니까 여기가 T4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봐봐. 행성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니까 별이 가려지는 시간은 극히 짧아지지. 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순식간에 밝아져. 여기가 T4면 자 T1, T2, T3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맞아? 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보는 거야. 근데 자, 행성이 별에 가깝고 질량이 클수록 요 시선 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더란 말이야. 알겠죠? 네. 이게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건 이제 지워도 될까?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용.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무슨 말인지 봐봐. 이걸 중요하게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는 자,
배경별, 먼 별,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중심별, 중심별은 가까운 별이에요. 중심별의 행성 유무를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자, 중심별의 행성 유무를 살펴보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관측자 시선 방향과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상관이 없어요. 행성 공전 궤도면은 관계없다. 그런데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있지, 계속 하늘을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하늘만 볼 수 있나?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관찰해야만 알 수 있으므로 발견 개수가 가장 작아요. 가장 적다. 그 다음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수록 배경별에 밝기가 복잡하게 변해요. 그리고 배경별 밝기는 반복되는 게 아니야. 요걸 알아야 돼. 배경별의 밝기가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반복되지 않고 딱 한 번만 가장 밝은 때는 한 번 나타난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보내준 그림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자, 지구 있고 가운데 별이 움직이지.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네. 근데 선생님은 배경별을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자, 지금 봐봐. 여기가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 먼 별이 있어요. 먼 별. 먼 별이야. 자, 이 먼 별을 우리는 무슨 별이라고 부른다고? 배경별. 배경별이야. 자, 이 배경별이 이렇게 움직여. 자, 지금 요 그림은 선생님이 보내준 그림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이 배경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지금 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있는 별빛이 지구에 오는데 방해하는 물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잘 봐. 여기 배경별이 있다면 이 배경별의 별빛은 지구로 이렇게 와야 지구로 별빛이 들어오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와야 지구로 들어오는 거지. 네. 그리고 배경별이 이만큼 이동해 갔어. 그러면 이렇게 와야 지구로 별빛이 들어오잖아. 네. 그치? 자, 네. 그런데 이제 잘 봐. 이 가운데 또 별이 있어. 이 별. 이게 가까운 별이지. 네.
자, 가까운 별이 있는데 이 가까운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심별. 중심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앞에 별이 있으면 뒤에 있는 별빛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당연히 받지. 너 여기 별이 있다고 해봐. 이 별빛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앞에서 가리니까 안 보이지? 네. 그런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잘 봐. 자, 여기 있는 빛은 아까 앞에 중심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지구로 출발하는 빛이 지구에 올 수 있다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빛은 지구로 못 와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별빛도 휘어져.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별빛이 요렇게 지워져 버렸네. 자, 별빛이 요렇게 출발한 빛이 요렇게 휘어져서 지구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왜 그러냐면 중심별의 중력을 받아서 휘어져서 지구로 온단 말이야. 그런데 가운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출발한 빛도 휘어지면서 지구로 와. 근데 이렇게 출발한 빛도 휘어지면서 지구로 와. 그치? 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밝게 보여요. 음, 이때가 가장 밝게 보여. 빛이 두 군데로 간 것이 지구에 오잖아. 그런데 이 빛은 이제 이렇게 출발해야 지구로 이렇게 오겠지. 네. 네. 그러니까 빛이 하나씩 오는 것보다 두 개의 별빛이 지구에 오니까 더 훨씬 밝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자, 잘 봐. 그래프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배경별 밝기예요. 자, 배경별 밝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해요. 자, 요 위치를 A, B, C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행성이 있어. 여기에 도는 행성이 있단 말이야. 네. 중심별의 행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이렇게 변해요.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배경별 밝기예요. 배경별 밝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다가 이렇게 변하다가 뾰쪽 이렇게 올라가. 자, 요게 바로 행성 때문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행성이 더 여러 개 있다면 이런 뾰족뾰족하게 막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 네. 그래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이 그림에서는 뭐를 움직였어? 이 그림에서는 배경별을 움직였잖아. 네. 그런데 배경별을 고정시키고 중심별을 움직여도 똑같아요. 같이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배경별을 B에다 고정시키고 중심별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위나 아래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미세 중력, 이게 마치 렌즈 모양이지 이게. 네.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거 다 적었어요? 거기 그래프가 세로로 세워져 있지? 네. 선생님은 이제 가로로 놓고. 자, 그거 다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자, 직접 관찰은 자, 별빛을 가려서 측정을 해요. 그리고 너무 먼 별은 사용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방법도 자,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행성 공전 궤도면은 상관이 없어요. 공전 궤도면은 관계가 없어.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별이 있는데 별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공전한다고 보자. 행성이.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 자, 근데 별빛 때문에 행성을 관찰하기 힘들지?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별빛의 차단막을 설치해. 이렇게. 차단막. 그러면 별빛은 들어올 수 있나? 지구로? 아니요. 근데 잘 봐. 별빛이 행성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지구로 반사되는 빛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저 행성이 있으면 별빛이 반사돼 들어왔네 알 수 있잖아. 만약에 행성이 없으면 별빛은 관측이 안 되지 그냥. 네.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런 걸 직접 촬영한다, 직접 관찰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관찰을 했어. 자,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했으면, 야, 이제는 또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생명체가 있을까? 관심의 대상이지.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외계 생명체 탐사예요. 그치? 네. 그러면 외계 생명체 탐사를 우리 이렇게 알아보자.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지금. 네. 이 지구의 생명체는 굉장히 고등한 생명체예요, 지금. 미주나 아연이나 선생님, 지구의 생명체로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으려면 지구 환경하고 비슷하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알아볼 거야. 첫 번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알아보는데, 자,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자, 이거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자,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 지구와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죠? 네.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 있더라. 얼마에 떨어져 있냐면 1AU에
있어요. 1천문단이라고 읽어.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자, 현재보다 5% 가까워진다고 보자. 자, 지금보다 가까워지면 태양에 가까워졌으니까 더 뜨겁겠지. 네. 물은 기체로 존재하겠죠. 네. 더 뜨거우니까. 그런데 현재보다 15% 멀어지면 태양과 멀어지면 더 추워지니까 물은 뭘로 존재해? 얼음이요. 그래, 얼음으로 고체로 존재해요.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란 뜻이지? 네. 그 다음에 자, 물은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녹이고요. 자, 우리 혈액도 많은 물질을 녹여서 운반하지. 네. 네. 그리고 물은 증발열이 커요. 자, 우리 증발열이 크다. 땀으로 체온 조절하죠. 네. 네. 더울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은 비열이 커요. 또는 연용량이 크다. 그래서 자, 더운 데 있다, 추운 데 간다 그래서 체온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네. 체온 유지에 유리하거든. 뭐 이런 것들이 액체 상태 물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두 번째는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요. 자, 현재 약 90억 년 중 46억이야. 자,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는 90억까지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6억 년이나 지나왔어. 자, 절반 나이 먹은 거지? 네.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태양의 나이가 충분히 길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면 생명체가 출현을 맨 처음에 해. 출현한 다음에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 네. 맞아요.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럴 경우는 어떨까?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다면 자, 이 경우에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별의 질량이 주계열성에 별의 질량이 크면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네. 그러면 나이가 적어져요. 그럼 나이가 적어 총 살 수 있는 기간이 태양처럼 90억 년이 아니고 한 30억 년 만에 별이 진화해서 폭발할 수도 있고 40억 년 만에 별이 진화해서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별의 광도가 커지죠? 질량이 크면. 네. 별의 광도가 커서 자,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져요. 그래, 별과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폭은 넓어져요. 자, 그런데 자, 이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따질 때는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자, 빠름으로 생명체가 출현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별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 태양보다 이 경우에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또 살펴보는데 자, 별의 광도가 작아지죠? 네. 그러면 별의 강도가 작아짐으로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져요. 별과 가까워져요. 그 폭이 좁아요.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행성이 별과 가까워졌지? 맞아? 네. 자, 행성이 별과 가까워짐으로 중력이 크게 작용해요. 별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자, 중력 여기에서는 별과 행성의 인력이에요. 즉 별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져 가까워져서 그러므로 이제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같아져. 동주기 자전이라 그래서 자 얘는 밤낮 변화가 사라져 버려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게 별인데 행성이 이렇게 돌 때 봐봐. 위에서 봤더니 자 행성이 이렇게 보고 있어 계속. 자 깃발 꽂은 데 화살표 꽂은 데만 별빛이 비추지. 네.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만 낮이야 여기만. 지금 빗금친 부분만 낮이면은 야 빗금친 부분은 계속 내내 별빛을 받지. 네. 그러면은 온도가 막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뒤쪽은 밤이지. 네. 이 뒤쪽은 마이너스 100도까지도 내려가.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봐. 이런 곳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야.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는 거리, 여긴 별의 질량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요게 생명 가능 지대야. 요 폭이 생명 가능 지대. 근데 질량이 잘 보자. 질량이 태양일 때 1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1일 때야. 태양 기준. 질량이 1일 때 지구가 요게 지구야. 자, 지구는 지금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니? 네. 그래. 근데 질량이 2가 됐다고 해볼까? 질량이 2면은 요 위치, 지구의 위치는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앞으로 나왔지. 네. 그러면 1AU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야. 1AU에서는 물은 기체로 존재해. 근데 질량이 뭐 0.5라고 해보자. 자 여기 봐봐. 질량이 0.5일 때는 생명 가능 지대 바깥으로 빠져나갔지. 네. 그럴 때는 물은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였어. 그 다음 세 번째.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죠. 네. 지구는 대기가 있어.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적절한 온실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를 공급해 주지요. 그 다음에 운석과 충돌하는 거 막아주죠. 네. 그 다음에 유해 자외선 차단하니? 네. 이런 것들이 대기가 하는 역할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또 뭐가 있냐면 자전축 경사각이 있다. 자, 이거는 계절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공전 궤도 이심률이 작다. 자, 이 말은 자, 연교차가 작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지. 그 네. 다음 자, 여섯 번째. 자, 위성인 달이 있죠? 네. 네. 달이 있다. 이 달은 자전축 경사가 안정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안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달은 있지. 자, 또 무슨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자,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거지. 자, 밀물, 썰물. 자, 등등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달의 영향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면 외계 행성도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생명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 그치? 네. 너네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만나보고 싶니? 네. 진짜? 선생님은 만나기 싫어. 왜요?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걔네들의 생명체가 있다면 걔네들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발달돼 있다면 어떠냐? 우리는 그냥 종이 되는 거야. 종 아니면 먹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외계 생명체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자, 만약에 지금 UFO 막 얘기하잖아. 네. 그 UFO를 타고 외계 생명체가 막 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봐봐,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더 발달된 거지. 자, 지구는 기껏 해봐야 우주선 타고 한두 명밖에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 네. 근데 UFO는 얼마나 큰 게 막 지구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만나기 싫어. 자, 이렇게 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까지 우리 배웠어요. 어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자, 외부 오늘은 조금 진도를 더 나갈 거야. 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3단원을 끝내려면 조금 진도를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네. 자, 거기 외부 은하에 분류가 나오지. 외부 은하. 네. 첫 번째 외부 은하는 뭐를 외부 은하라고 불러?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자, 네. 그러면 거기에서 허블의 은하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특이은하만 배우면은 은하의 분류는 끝나. 자,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의 분류예요. 자,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완전히 동그란 이거를 E0라고 불러. 그래 놓고 완전히 납작한 E7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타원은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동그란 거에서 요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S0. 자, S0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모양에 따른 분류야. 니네 이 은하들이 돌다가 이렇게 변해요, 진화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은하는 그냥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제 정상, 나선, 은하가 있어. 자, 정상, 나선, 은하는 자,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중심이 크고 여기에서 팔이 굉장히 많이 휘감겨 있어요. 요거를 SA형이라고, 중심이 조금 작아지고 팔이 조금 느슨하게 감겨 있으면은 SB형, 중심이 제일 작고 팔이 가장 느슨하게 감겨 있을 때 SC형이라고 해.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요. 자, 막대 나선 은하는 똑같아. 중심이 크고 여기에서 막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 다음에 나선팔이 아주 많이 휘감겨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SB의 A형. 그 다음 중심이 좀 작아졌고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거를 SB의 B형. 중심에서 이렇게 SB의 C형 이렇게 나누는 게 나선 은하예요.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얘네들 설명만 외우면 되겠지? 네. 자,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완전히 구형부터 납작한 형으로 E0에서 E7까지 분류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얘네는 늙은 별, 붉은 별, 저온의 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야 별들이 태어난 지. 첨가물질이 거의 없어. 첨가물질 거의 없어. 별의 탄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탄생이 거의 없어요. 자, 이게 타원은하 분류의 첫 번째 타원은하의 특징이야. 거기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외우면 되겠죠? 네. 자, 나선은하는 자, 첫 번째 막대 유무와 중심 크기, 그리고 팔에 나선 팔에 감긴 형태로 A, B, C형으로 구분하죠.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 있는지도 몰라. 선생님은 저 그림 보고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자, 중심은 늙은 별, 그리고 붉은 별, 저온의 별이 많아요. 그런데 나선 팔에는 첨가물질이 많아.
자, 성간 물질이 많으니까 별의 탄생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별이 탄생하는 곳이야. 그러면 자, 나선팔에는 푸른색 별, 그 다음에 고온의 별 이런 얘기니? 네. 그래, 젊은 별이고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있지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자, 끝난 거야. 나선 은하도. 별거 없지? 네. 됐나요? 네. 자,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불규칙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불규칙 은하에는 젊은 별, 푸른 별, 고온의 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많아 적어? 많아요. 성간 물질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 생기는 별들도 있겠죠? 네. 자, 그럼 끝난 거야. 자, 이게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의 분류. 이해됐어요? 네. 그거 거기에 설명들 있으니까 쭉 읽어보면 돼. 네. 네,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IRR로 표시해요. IRR.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특이은하를 배울 거야. 이 특이은하는 그냥 특이하니까 특이은하라고 부르는 거야. 자, 특이은하에 제일 먼저 뭐가 있니? 전파은하요. 전파은하. 자, 전파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매우 강한 전파를 방출하겠죠. 네. 방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가시광 영역에서는 무슨 은하처럼 보여? 하원 하원 은하로 음. 관찰이 돼요. 이거 외워야 돼. 가시광 영역에서는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로 관찰이 돼. 근데 전파 영역으로 보잖아. 네. 전파 영역에서는 로브, Z, 중심핵이 다 관찰이 돼요. 자, 그러면 로브는 뭐냐?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주머니 모양이고, 그 다음에 Z는 뭐냐?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있지,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브, 그리고 여기에 중심핵이 있으면 로브와 중심핵을 잇는 이게 Z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 또 로브. 자, 이런 형태로 중심핵과 물질이나 에너지가 양옆으로 흘러가는 Z가 보이고 로브가 보이더라. 알겠죠? 네. 이게 전파 하나야. 거기 전파 하나 한번 봐봐. 자, 중심에 핵이 있고 양쪽에 커다란 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브와 중심핵을 잇는 연결되는 하얀 띠가 있지? 네. 그게 Z예요. 61페이지의 그림이야. 그리고 가시광 영역에서는 하원 은하처럼 관측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세이퍼트 은하예요. 자, 세이퍼트 은하는 넓은 방출선이 관찰된다. 그리고 자, 전체 광도에 비해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자, 그 다음 얘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파장의 넓은 부분에 뾰족 이런 것들이 넓게 나타나지. 네. 이거를 넓은 방출선이 관출된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가시광 영역에서는 뭘로 관찰이 돼? 나선 나선 은하로 관측이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해되지? 네. 다음 세 번째 K사 이렇게 나와 있지? 자, K사는 너무 멀리 있어요. 별처럼 보여. 자, 별처럼 보이나 은하예요. 별들이 엄청 모여 있는 은하. 그리고 이 K사는 전체 광도에 따른 전체 광도에 비해 중심 광도가 매우 크죠. 네. 다음에 이걸 알아두자.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자, 아까 적색 편의는 나에게서 어느 때 나타난다 그랬지? 멀어질 때. 그렇지. K사는 나에게서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 은하야. 자, 원래 은하들끼리는 서로 다 멀어지거든. 지금 현재. 네. 근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자,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하고 가까워지니까 적색 편일까? 청색 편일까? 청색 편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요. 근데 있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특이 은하잖아.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특이하게 충돌하는 은하야. 원래 은하끼리는 서로 멀어져요. 그런데 별끼리는 충돌하지 않아. 자, 왜 별끼리는 충돌하지 않냐면 별 간의 거리는 매우 멀어요. 그래서 은하끼리 충돌한다 그래서 별끼리 충돌한다 아니란 말이야. 별은 절대 충돌하지 않는데, 자, 성간 물질은 충돌에 의해 합쳐질 수가 있죠. 네. 합쳐질 수 있어요. 자, 이때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도 있니? 네. 맞아요. 탄생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해가지고 특이은하네. 이렇게 외우면 끝나. 자, 지금처럼 선생님, 자, 미주하고 아영이도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쳐다보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 네. 그죠? 그냥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 외워주면은 이게 니네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라고. 알겠지?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 미주 없고 아연이는? 저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거 외울 거 외워야지. 오늘은 수업이 양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았어. 네. 네. 이제 나머지 시간 별로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줄까요?